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백신 수급이 안정되면 1, 2차 접종 간격을 줄이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정부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 상환 유예를 내년 3월까지 다시 6개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만기가 연장된 대출액은 210조 원, 원금 상환 유예액은 12조 원가량입니다. 미국의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하루 평균 17만 명을 넘어서면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특히 어린이 환자가 지난 한 주 동안 24만 명이 발생해 7월 말과 비교해 3배 이상 늘었습니다. 정부가 규제 특례 심의위원회를 열어 액화수소 플랜트 충전소 사업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허가했습니다. 폐 플라스틱을 재활용해 휘발유와 플라스틱 제품을 제조하는 사업도 승인됐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초기 우리나라는 발빠른 진단키트 상용화로 확산 억제에 성공했습니다. 바이오위클리, 오늘은 코로나19 진단키트에 필요한 핵심 효소를 최초로 국산화한 기업 제노포커스의 김희중 대표를 초대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는 점을 고려해 접종자가 지켜야 할 방역 수칙을 완화하는 등 인센티브를 더 늘려가기로 했습니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은 중대본 회의에서 접종 완료자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수칙 완화 등의 인센티브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방침은 내달 3일까지 수도권을 비롯한 4단계 지역은 식당, 카페 등에서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최대 6명까지 모일 수 있고 3단계 지역에서는 모임 인원에 접종 완료자를 1명에서 4명 추가하면 최대 8명까지 가능합니다. 전 2차장은 또 향후 접종 간격을 단축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애초 화이자는 3주, 모더나는 4주 간격으로 1, 2차 접종이 권고됐지만 모더나 백신의 일시적인 수급 문제 등으로 접종 간격이 4주로 통일됐다가 현재는 6주로 늘어난 상태입니다. 국내에 있는 외국인 가운데 확진자가 계속 늘면서 정부가 백신 접종을 독려하고 나섰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한 주 외국인 1,804명이 감염돼 전체 환자의 14.9%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월 말 이후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지난달과 비교하면 환자가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한 차례만 맞아도 접종이 완료되는 얀센 백신을 쓰는 지자체 자율 접종을 활용해 외국인 접종률을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특히 불법 체류 외국인이 백신을 맞거나 코로나19 검사를 해도 출입국 관서에 통보되지 않는다며 단속, 출국 조치 등 불이익이 없다는 홍보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 외국인 집단 거주지를 중심으로 방역 점검을 철저히 하고 추석 연휴 뒤 사업장에 복귀하기 전 이상 증상이 있으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사업주에 당부했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에 이동 인구가 많은 터미널과 역 등에 코로나19 임시 선별 검사소가 추가로 설치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서울 동서울 종합터미널과 강원도 강릉역 등 13곳에 선별검사소를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여름 휴가철에 설치했던 경부선 안성휴게소와 중부선 이천휴게소, 서해안선 화성휴게소, 영동선 용인휴게소의 선별검사소 4곳도 연장 운영할 예정입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가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 감염병동 간호인력 기준 발표를 촉구했습니다. 노조 측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서울대병원과 보라매병원, 서울의료원 등 3곳에서만 간호사 674명이 일터를 떠났다며 서울시청 앞에서 사직서를 흩뿌리는 항의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들은 코로나19 이후 2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지만 간호인력 부족 문제는 제자리 걸음이고 정부는 기준 마련과 충원을 두고 논의 중이라는 답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종식 이후를 고려해 인력 충원은 신중히 해야 한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일단 현재 각 병원 임용 후보자를 채용한 뒤 코로나19 이후에는 간호병동 통합서비스 병동을 확대하는 데 배치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가 코로나19 대응 인력을 위한 심리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대응 인력이 근무 중 잠시 쉴 수 있도록 찾아가는 마음 충전소를 운영해 25개의 구를 돌면서 안마, 네일아트, 특강 심리 상담 등을 지원합니다. 서울시가 지난달 이들을 인터뷰한 결과 73.6%는 업무로 인한 감정 고갈, 75.4%는 냉소, 22.1%는 즉각 도움이 필요한 스트레스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국이 다음 주부터 50세 이상과 일선 의료 인력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부스터샷 접종을 시작합니다. 영국 정부의 부스터샷 정책은 저명한 과학자들이 부스터샷은 일반인들에게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밝힌 뒤에 나온 것이어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김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지드 자비드 영국 보건장관은 현지 시간 14일 의회에서 50세 이상과 일선 의료 인력, 코로나19에 취약한 젊은 층을 대상으로 다음 주부터 부스터샷을 접종한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접종은 2차 접종 6개월 이후에 하며 화이자 백신이 권고됩니다. 화이자가 없다면 모더나 반회분을 사용할 수 있고 화이자, 모더나에 알러지 문제가 있다면 아스트라제네카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자비드 장관은 시간이 지나면서 고령층에서 백신 면역력이 약해지는 증거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하고 부스터샷은 바이러스를 통제하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This booster program, it will protect the most vulnerable through the winter months and strengthen our wall of defense even further. 보리스 존슨 총리는 부스터샷 계획 발표 전 성명에서 팬데믹이 끝나려면 멀었다며 백신과 새로운 치료제, 검사 덕분에 영국이 자유를 크게 제한하지 않고도 바이러스와 함께 지낼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영국 정부에 자문하는 과학자들은 부스터샷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I think the booster program will make a very substantial impact on keeping the lid on things COVID-wise in terms of hospitalizations and deaths and keeping pressure off the NHS this winter. 바로 전날 미국 식품의약국과 세계보건기구 전문가를 포함한 많은 과학자들이 의학지 렌싯 리뷰에서 현 시점에서 일반인들에게 부스터샷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지만 영국 정부는 부스터샷을 추진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백신 공급 불균형 문제와 함께 부스터샷의 필요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미국 브로드웨이 공연장들이 현지 시간 14일 문을 열고 다시 관객들을 맞았다고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브로드웨이에서 본격적으로 공연이 재개되는 건 뉴욕주가 지난해 3월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극장 폐쇄 조치를 단행한 뒤 1년 반 만입니다. 이날 무대에 오른 작품들은 해밀턴, 라이언 킹, 위키드, 시카고 등 대형 뮤지컬들이었습니다. 객석은 만석이었고 각 작품의 작곡가와 관계자 등이 공연 전 로비에서 관객들을 맞았습니다. 빌 더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뉴욕시에 대해 사람들이 떠올리는 것은 예술과 문화의 수도라는 사실이라며 브로드웨이가 정상 운영될 때 이 도시의 삶이 비로소 돌아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또다시 2,000명대로 치솟은 가운데 서울에서 800명 넘는 확진자가 나오는 등 수도권이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에도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자세한 내용 코로나19 브리핑에서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규 교수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주중에 확진자 급증하는 그 패턴이 계속 반복되고 있지만 수도권 확산세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대표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수도권 특히 서울에서는 확진자 증가세가 굉장히 두드러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발표된 신규 확진자 규모가 800명대에 이르는 상황이거든요. 예. 일단 그 원인은 지금 4차 유행을 주도하고 있는 바이러스 자체가 델타 변이 바이러스, 즉 감염력이 상당히 높다라고 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예. 여기에 수도권에서 4단계를 적용한 지 꽤 오래됐거든요. 이렇게 장기화되다 보니까 더군다나 최근에는 백신 인센티브안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인센티브안 자체의 어떤 강도는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고는 보고 있는데 네. 어쨌든 이러한 부분들이 국민들께 경각심을 완화시키는 요인이 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서 이동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확진자가 증가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더군다나 환절기이다 보니까 감기, 일반적인 호흡기 증상인 감기와 코로나19를 구분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느 일정 수준의 호흡기 증상을 보였을 때 진단검사를 바로 가지 않고 일정 기간 지체하는 양상이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수도권 내, 특히 서울 내에서 신규 확진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자, 변이 바이러스의 높은 전파력 그리고 계절적 요인, 경각심 완화 등을 원인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자, 감염 재생산 지수도 3주 만에 다시 1을 넘었습니다. 앞선 정부 예측대로 확진자가 2,300명으로 치솟은 후에 감소세로 접어들게 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글쎄요. 방역당국은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9월 중하순, 특히 한 20일경에 2,300명까지 신규 확진자가 나온 다음에 감소세로 전환이 될 것 같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여기에 추석이라고 하는 변수가 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월 중하순이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추석이 지난 이후 1, 2주 이후에 그러니까 그렇게 시간적으로 볼 때는 10월 초중순 정도가 정점에 이르는 시간이 아닐까라고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예. 네. 이 부분은 최상의 시나리오입니다. 만약에 추석의 변수, 그 여파가 굉장히 클 경우에는 정점에 도달하는 시간은 한참 이후나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예. 그 규모도 방역당국이 얘기하고 있는 2,300명 수준이 아니라 이거보다 훨씬 더 클 수도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그 뒤이어서 기온이 급격하게 낮아지는 시점과 맞물리게 되면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또 한 가지 문제가 지난 한 주 외국인 확진자 비중이 15%에 이를 정도로 국내 외국인 확산세가 심각합니다. 정부가 검사와 백신 접종 홍보를 강화하고 특히 불법 체류 외국인도 불이익이 없도록 배려한다고 밝혔는데요. 충분한 조치라고 보십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말씀하시니까 방역당국이 언급하고 있는 이런 외국인에 대한 방역 조치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밀집 지역에 대한 방역 조치 강화는 반드시 필요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국민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백신 접종이 어쨌든 가장 기본적인 어떤 통제 방안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네. 그렇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불법 체류인 경우, 그러니까 신분의 불안정성이 있을 경우에는 이 검사를 받는다든가 백신 접종을 받는다든가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꺼리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예. 근데 방역당국에서 혹시나 신분이 노출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출입국 관서에 통보를 안 하겠다라고 한 만큼 이 방안은 기본적으로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한 가지 덧붙여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외국인 근로자들을 고용하는 고용주에 대한 어떤 안내들도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네. 기본적으로 고용주가 상당한 권한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 고용주께서 인식을 조금 더 전환을 할 필요는 있다. 물론 대다수의 고용주께서는 잘 하고 계십니다만 일부의 고용주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고용주께서 적극적으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어떤 진단 검사를 주기적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백신 접종을 독려를 한다든가 하는 방안들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고용주의 원만한 협조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자, 정부는 재택치료 확대 방침도 재확인했습니다. 재택치료가 감염 전파의 위험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해서는 의료 체계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건데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단계적 일상 회복을 시작하는 시점은 지금보다 조금 더 뒤다라고 보고 있고 적어도 방역 당국의 어떤 기조에 따르면 제가 보기에는 빨라야 10월 말 그리고 11월 초쯤에나 검토가 들어가면서 서서히 시행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런 만큼 지금하고는 시간이 좀 갭이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위해서 재택치료를 지금부터 확대해 나가기 시작하게 되면 이 부분이 일정 거주 지역에서 재택치료하는 사람이 다수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사회적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러니까 방역 당국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재택 치료가 감염 전파의 위험이 분명히 있고 이 부분이 전부가 아니라 사회적 혼란을 가중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네. 그리고 재택 치료를 하는 대상자들 중에서 1인 가구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예. 이렇게 될 경우에는 실제로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갑자기 예후가 급격하게 안 좋아졌을 때 적절한 치료나 어떤 연락망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될 경우에는 가정 내에서 재택 치료를 하다가 사망하는 사례도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해서 현재 재택 치료를 확대한다는 방침은 지금은 적절치 않고 일단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으로 들어갔을 때 서서히 시행을 해도 확대를 해도 늦지 않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검토 자체도 시기상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달부터 국내에서 12세에서 17세의 백신 접종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소아청소년은 접종 이득이 월등히 크지는 않다고 본다면서 접종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교수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일단 이 부분은 글쎄요. 이제 소아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집단 생활을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학교 내에서 집단 생활을 하고 학원 같은 곳에서 집단 생활을 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네. 현재 상황에서 그리고 조금 더 방역 조치가 완화될 경우에는 감염의 위험도는 상당히 높아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는 백신 접종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는 보고 있고요. 예. 방역 당국이 얘기했던 것처럼 물론 그 소아청소년인 경우에는 감염이 되더라도 중증으로 가는 사례가 극히 드물기 때문에 이 백신의 부작용과 비교해 봤을 때에는 뭐 득보다 실 어느 게 더 큰지를 판단하기는 어려울 수는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이 가장 관건은 부작용 부분이고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해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위해서는 뭐 제가 보기에는 성인 용량보다 저용량을 사용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야만 한다. 그러니까 향후에 그 화이자 측에서 임상시험 결과를 내놨을 때 어떻게 접종 용량을 선택할지는 아직 불분명합니다만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저용량을 선택을 하면서 부작용의 가능성을 줄이는 방법도 있고요. 더군다나 안전성이 보다 우수한 백신을 하루빨리 도입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대표적으로 기존의 전통적인 방법과 유사한 방법으로 개발된 노바백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안전할 거로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방역 당국에서 2천만 명분에 대한 노바백스 백신을 선구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도입이 안 되고 있거든요. 예. 이러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소아청소년들에게 접종을 하는 방안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화이자는 소아 백신 임상 데이터를 조만간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5세에서 11세 어린이 대상 데이터를 먼저 내놓고 또 생후 6개월에서 5세 영유아 데이터도 10월 말에 공개하겠다 이런 입장인데요. 실제 접종은 언제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십니까?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더 어린 연령층에 대한 백신 접종의 그 임상시험 데이터를 10월 말경에 공개를 하게 되면 아마 이 허가 절차가 필요하고요. 그렇게 되면은 빨라야 12월 말쯤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 예. 실제 접종이 들어가는 시점은 내년 초나 돼야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12세에서 17세도 마찬가지지만 이보다 더 어린 연령층에 대해서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부모님들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접종이 가능하게 되더라도 실제 접종하는 비율은 상당히 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얀센 백신이 코로나19 중증 예방에 취약하다는 프랑스 보건당국의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얀센 백신 접종자에게 부스터샷 접종이 필요하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글쎄요. 아직까지는 부스터샷 접종이 필요하다 아니다를 결론 내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프랑스 식약처 그러니까 의약품건강제품안전청 그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4월에서 8월 사이에 프랑스에서 얀센 백신 접종자가 100만 명이거든요. 네. 그중에 32명이 돌파 감염이 발생했는데 비율로 보면 0.0032%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 보건당국의 방역당국에서 발표한 얀센 백신의 돌파 감염 비율보다도 낮은 비율이거든요. 예. 다만 문제는 이 비율에 있는 게 아니라 이 돌파 감염 발생 사례, 그러니까 32명 중에 29명이 중증을 겪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이 중에 사망자도 4명이나 발생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실제로 사망자 4명 중에는 대부분이 70대
40대 이상의 고연령층이고 기저질환이 있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주로 얀센 백신이 젊은 층에 접종이 됐거든요. 그래서 프랑스와는 지금 사뭇 상황은 좀 다를 수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고, 일단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부터 얀센 백신 접종자에 대해서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 추가 접종을 권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국내 사례나 해외 사례들을 조금 더 모니터링을 한 후에 향후에 추가 접종을 좀 고민을 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근데 지금 시점에서는 아직 어느 게 더 낫다라고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얀센 접종자들의 부스터샷 접종은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희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달 말로 예정됐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코로나19 대출 만기와 이자 상환 유예 조치가 내년 3월까지로 다시 6개월 연장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 어려움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당정은 또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조치로 잠재적 부실 우려가 커지지 않도록 금융권과 협의해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4월 코로나19로 타격받은 이들의 금융 지원을 위해 6개월 한시적으로 계획된 코로나19 대출 프로그램은 2차례 연장돼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었습니다. 현재 만기 연장된 대출액은 모두 210조 원이고 원금 상환 유예액은 12조 원, 이자 상환 유예액은 2천억 원 정도입니다. 지난달 취업자가 52만 명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일자리 회복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증가폭은 4개월 연속 감소했습니다. 코로나 4차 확산의 영향으로 자영업자의 고용 충격은 장기화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고용의 회복 흐름은 지난달에도 이어져 취업자가 51만 8천 명 증가했습니다. 석 달 연속 50만 명대 증가세가 이어졌지만 증가폭은 4개월째 감소했습니다. 코로나19 4차 확산의 영향으로 대면 서비스 업종인 도소매와 숙박 음식점업 취업자가 지난달 15만 1,000명이 줄었습니다. 제조업 취업자도 7만 6천 명이 감소해 지난해 12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자동차 파업 등에 따른 조업 중단의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반면 보건사회 복지 서비스업과 건설업, 운수와 창구업 취업자는 증가했습니다.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감소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섬유 제품 제조업의 감소폭이 다소 확대가 되었고요. 전자제품 관련 제조업이 감소로 전환되는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장기화하면서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의 고용 충격은 계속됐습니다. 지난달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6만 1,000명이 줄어 33개월 연속 감소세가 이어졌습니다.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8월 기준으로 31년 만에 가장 적었습니다. 반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키오스크 등 무인 판매 증가 영향으로 5만 6천 명이 늘었습니다. 상용 근로자와 임시 근로자는 늘었으나 일용 근로자는 8만 9천 명이 감소했습니다. 연령 계층별로는 30대를 뺀 모든 연령층에서 취업자가 증가한 가운데 30대만 8만 8천 명이 줄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8월까지 고용 충격의 크기는 코로나 3차 확산기 당시 2달에 걸쳐 취업자가 27만 4천 명 감소했던 것과 비교하면 약 8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모습이라며 고용시장이 회복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정부는 강화된 방역 조치가 9월에도 계속되는 만큼 취약 업종과 계층의 어려움을 보완하는 정책 지원을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국내 첫 액화수소 플랜트 충전소가 생기고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해 휘발유와 플라스틱 제품을 제조하는 길이 열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융합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어 25건의 실증 특례를 승인했습니다. 우선 린드수소에너지, 효성하이드로젠과 SKENS, IGE 등이 신청한 액화수소 플랜트 충전소 구축과 운영, 액화수소 운송 사업이 승인됐습니다. 또 SK지오센트릭,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가 신청한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원료화 사업도 승인됐습니다. 이와 함께 화장품을 원하는 만큼 채워 구매하는 매장과
건강기능식품과 식품을 하나로 포장한 융복함 건강기능식품도 허용됐습니다. 전기수소차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구매보조금 지급 요건이 통일되고 고속도로 통행료와 국공립대 주차요금 감면 제도가 추진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자체별로 제각각인 전기수소차 구매보조금 지원 기준을 정비하고 하이패스 차로에만 적용됐던 통행료 감면을 일반 차로에서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해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등에 권고했습니다. 전기수소차 구매 보조금의 경우 해당 지자체에 일정 기간 거주해야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 지자체마다 공고일 또는 구매 지원 신청일 등으로 거주 기준일을 서로 다르게 적용하고 있어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따라 개선안은 이를 구매 지원 신청일로 통일하도록 했습니다. 리모컨 같은 소형 전자기기에 사용되는 단추형 전지를 영유아가 삼키는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소비자원과 국가기술표준원이 안전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지난 4년 7개월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단추형 전지 삼킴 사고는 254건인데 이 중 251건이 10살 미만의 어린이에게 발생했습니다. 특히 입에 넣는 본능이 강한 0에서 3세 영유아의 전지 삼킴 사고가 전체의 86%를 차지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0에서 1세가 65%로 가장 많았고 2에서 3세 20.5%, 4에서 6세 10.6% 순이었습니다. 단추형 전지를 삼키면 전기 분해 등 화학적 반응이 일어나 식도나 위에 구멍이 생길 수 있고 수술 후에도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기후변화를 우려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여론조사 기관인 퓨 리서치 센터가 북미와 유럽, 아시아 태평양 지역 17개국에 거주하는 16,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2%가 기후변화로 개인적인 피해를 입을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 지난 2015년에는 조사 대상자의 32%가 매우 우려한다고 답했지만 올해는 45%까지 응답률이 상승했고 다소 걱정한다는 43%를 합하면 88%가 기후변화를 우려해 세계 1위를 차지했습니다. 대부분 국가에서 기후변화가 개개인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고 매우 우려하는 사람이 급증한 반면 일본은 2015년 34%에서 올해는 26%로 8%포인트 감소했고 미국도 같은 기간 30%에서 27%로 소폭 감소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올해 극심한 기후변화로 미국의 1,000억 달러, 우리 돈 117조 2천억 원이 넘는 경제적 손실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미 서부 산불과 가뭄 피해 현장을 방문 중인 바이든 대통령은 현지 시간 14일 콜로라도주에 있는 국립재생에너지연구소를 둘러본 뒤 이같이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극심한 기후재난 현상이 더 흉포해질 것이라면서 기후변화에 끼치는 영향을 늦추기 위한 투자를 내일이 아닌 바로 오늘 해야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경남 용기에 당국의 예상을 웃도는 강력한 방사선이 확인됐습니다.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는 지난 2011년 3월 폭발 사고로 핵연료가 녹아내린 후쿠시마 제1원전 2호기의 원자로 경남 용기의 뚜껑 표면 부근에서 시간당 1.20W의 방사선량이 확인됐다고 발표했습니다. 규제위는 원격 로봇을 이용해 3중으로 된 뚜껑에 구멍을 내 방사선량을 측정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며 첫 번째와 두 번째 뚜껑 사이에 사고 당시 유출된 방사성 물질 세슘이 대량으로 붙어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규제위가 당초 뚜껑 안쪽에 있는 오염원의 방사선 총량을 시간당 10시버트 정도로 추정했는데 이번 측정 결과에 비춰볼 때 실제 선량은 이보다 높은 시간당 수십 시버트에 이를 것으로 분석된다고 전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권의 외교 수장이 아프간은 수십 년간의 전쟁으로 모든 분야가 피폐해졌다며 인도적 차원의 국제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유엔은 특히 아프간의 주력 산업인 농업이 오랜 내전과 가뭄으로 붕괴 위기에 처했다며 식량난 해결을 위한 긴급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강성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미르칸 무타키 탈레반 외교부 장관이 처음으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무타키 장관은 아프간이 오랜 전쟁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며
교육과 보건, 개발 분야에서 국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무타키 장관은 특히 마지막 한 사람이 대피할 때까지 미국을 도왔지만 유감스럽게도 미국은 감사 대신 아프간의 자산을 동결했다고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탈레반은 국제사회와 좋은 관계, 상호 관계를 원한다며 국제사회가 아프간인들에게 더 이상의 압력을 가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선거를 치를 계획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프간 내부 문제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엔은 아프간의 주력 산업인 농업이 오랜 전쟁과 가뭄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며 지원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We know what will happen if agriculture collapses further. It will drive up malnutrition. It will increase displacement, as I said, and of course the overall humanitarian burden will worsen. 수도 카불을 비롯한 아프간의 주요 도시는 생필품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등 심각한 경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유엔은 아프간 인구의 절반 정도인 1,800만 명이 코로나19 위험뿐만 아니라 식량 위기에 봉착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YTN 강성욱입니다. 다양한 바이오 이슈를 과학 기자의 시각으로 집중 분석하는 바이오 위클리 코너입니다. 네, 오늘도 이성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해 오셨나요? 네, 백신 관련 소식입니다. 이 저명한 과학자들이 현 시점에서 코로나19 백신의 추가 접종, 즉 부스터샷이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영국이 백신 여권 도입 계획을 백지화하고 여러 규제 조치도 더 풀기로 했습니다. 독감 백신 접종이 시작된 가운데 정부는 코로나19 백신과 동시 접종이 문제가 없지만 가능하면 며칠 간격을 둘 것을 권고했습니다. 예, 환절기에 독감까지 유행하지 않게 대상자들은 꼭 독감 백신을 접종해야겠습니다. 위클리 소식 알아봤고요. 오늘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 발생 초기 우리나라는 발빠른 진단키트 상용화로 확산 억제에 성공했습니다. 이 진단키트에는 생체 촉매 효소 등 다양한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네, 오늘 바이오 포커스에서는 효소 전문 기업인 제노포커스의 김울중 대표이사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맞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회사 명칭은 그 회사의 정체성을 담고 있잖아요. 제노포커스 어떤 뜻인가요? 네, 제노포커스는 지놈, 즉 유전자 연구에 집중하는 뜻이고요. 예. 저희는 유용한 유전자를 발굴하고 원하는 특성을 갖도록 개량한 후 맞춤형 단백질로 개발, 산업화하는 플랫폼 테크놀로지 기업이 되고자 제노포커스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네. 자, 제노포커스는 맞춤 효소 전문 기업입니다. 효소라는 게 용어 자체는 익숙하지만 이게 바이오 분야에서는 어떻게 활용되는 건지 좀 궁금한데요. 정확하게 효소란 어떤 건가요? 네, 효소란 것은 생화 반응에서 반응 속도를 빠르게 도와주는 단백질을 만들어준 촉매입니다. 예. 즉 우리가 어떠한 음식물을 먹고 소화시키고 그리고 몸에 필요한 여러 성분들을 만드는 데 효소가 쓰이는데요. 크게 볼 때는 어떠한 물질을 합성하거나 분해하는 반응을 촉매합니다. 이것을 잘 활용하면 우리한테 유용한 물질을 생산한다거나 혹은 불필요한 것들, 유해한 물질들을 친환경적으로 없애는 데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그 단백질을 합성하는 게 바로 촉매, 단백질을 합성하는 촉매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효소다 이렇게 말씀을 지금 해주신 거죠? 단백질을 합성하는 것도 촉매이고 네. 촉매로 돼 있는 촉매인 단백질이 효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네네. 자, 그 제노포커스는 맞춤 효소, 그러니까 이 주문자가 원하는 효소를 만드는 것을 이 주요 사업으로 삼고 있습니다. 제노포커스만의 핵심 기술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맞춤 효소라는 것은 고객사가 원하는 것 혹은 어떤 산업적인 특성에 맞도록 단백질을 개발해서 공급하는 건데요. 네. 먼저 효소 유전자원을 발굴을 하고 자연계에서 발굴한 효소가 원하는 특성을 갖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특성을 맞도록 개량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바이러스가 대다수의 돌연 변이를 만든 다음에 그 중에서 원하는 특성을 갖도록 그들 입장에 볼 때는 개량된 것들이 나와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를 만들어주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효소도 돌연 변이를 만들어서 그 중에서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개량된 돌연 변이를 골라내는 것을 반복함으로써
인공적으로 효소를 개량할 수 있습니다. 네. 이때 첫 번째 저희 핵심 기술이 있고요. 두 번째는 개량된 효소를 대량으로 값싸게 생산하기 위해서 저희는 단백질을 미생물에서 생산을 하는데 주로 미생물 안에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미생물 밖으로 분비 발현시킬 수 있는 기술이 있습니다. 특히 바실러스 및 곰팡이를 이용한 분비 발현 기술은 전 세계적으로 볼 때도 독보적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뭐 효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코로나19 진단 키트 다양한 효소가 들어가 있잖아요. 지난해 이제 국산화 처음 성공하셨는데 이게 어떤 의미고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제 코로나 진단에서 분자 진단 부분에 쓰이는 건데요. 분자 진단은 먼저 두 단계로 거치게 되는데 먼저 검체로부터 유전자, 그러니까 DNA나 RNA를 추출하는 과정이 있고 네. 그 다음에 그 DNA나 RNA 안에 병원성의 DNA나 RNA 유전자가 있는지를 검출하는 PCR 방법 두 단계를 거칩니다. 예. 저희가 개발한 프로테인 K는 첫 단계인 검체로부터 DNA나 RNA를 추출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효소인데요. 네. 전세적으로 볼 때는 이 프로테인 K라고 하는 그 효소를 로쉬 같은 대기업, 글로벌 기업들만 생산을 해왔고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네. 작년에 코로나가 터진 다음에 국내에 있는 분자 진단 기업들이 대규모로 생산을 해서 공급을 시작했는데요. 네. PCR 키트, 즉 DNA를 중합하는 효소를 활용해서 검체로부터 원하는 유전자가 있는지를 검출하는 방법은 키트를 생산하는데 문제가 없었는데 문제는 검체로부터 원하는 DNA나 RNA를 뽑아낼 때 필요한 프로테인 K가 전세적으로 공급 부족 현상을 겪었습니다. 예. 그래서 국내 수입이 안 된다는 말을 듣고서 저희가 국내에 있는 바이오 진단 기업과 협력을 해서 프로테인 K를 개발하게 되었고요. 어찌 보면 저희가 개발을 시작해서 상업화까지 6개월쯤 걸렸고 이것은 저희가 그동안 쌓여있던 기술력의 결과물이라 볼 수도 있고 또 한편 볼 때는 국내 분자 진단 회사와 같이 협력을 했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상용화에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게 지금 수출도 되고 있는 건가요? 현재는 국내에 있는 바이오 진단 회사에 공급을 하고 있고 수출 위해서는 글로벌 기업인 서피셔와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너포커스는 분자 진단 쪽에서는 아직은 네임 밸류가 없기 때문에 한국에서 트랙 레코드 쌓아 나가고 있고 해외 수출 위해서는 서피셔 협력을 해서 수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근데 아까 설명을 해주실 때 효소를 미생물 밖으로 분비해서 만든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그 2018년도 노벨화학상은 이 파디 디스플레이라고 해서 이 파지의 껍데기에 단백질을 만드는 기술이 받았잖아요. 제노포크스도 이런 디스플레이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 어떤 차별성이 있는 건가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파디 디스플레이는 박테리아에 기생하는 바이러스인 박테리아 파지 표면에 단백질을 부착시키는 기술이고요. 바이오에서 말하는 디스플레이라는 것은 이런 LCD 디스플레이처럼 유전체, 그러니까 살아있는 생명체 안에 있는 DNA나 유전자를 밖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보여주는 기술입니다. 예. 저희는 박테리오페이지와 다르게 살아있는 세포, 그러니까 셀을 활용하고요. 셀이나 스포를 이용하기 때문에 셀 서피스 디스플레이 기술을 말합니다. 이 셀 서피스 디스플레이나 박테리오페이지 디스플레이 기술은 항체를 개발할 때 활용을 하면 빠르게 원하는 항체를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노벨상까지 받은 거고요. 저희 셀 서피스 디스플레이 기술은 그 외에도 효소 도료의 라이브를 만들어서 원하는 특성을 효소를 빠르게 골라내는데 특장점이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설명해 주신 기술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업도 추진하고 계신다 이렇게 들었는데요. 주요 사업 분야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크게 볼 때는 앞서 말씀드린 프로테인 K처럼 맞춤형 효소 사업이 있고요. 두 번째는 효소나 미생물 활용해서 만드는 바이오스퀘어 소재 사업, 세 번째는 신약 부분이 있는데요. 간단히 더 설명드리면 맞춤형 효소 사업에서는 대표적인 효소로서 모유인에 있는 면역 증가 물질과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는 갈락토 올리고당을 만들 수 있는 락타제라는 것을 세계 두 번째로 개발해서 현재 상업화를 해서 수출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반도체 공정에서 사용되는 과산효소를 친환경적으로 분해하는 데 쓰이는 카탈라제도 있습니다. 바이오스퀘어 소재로서는 이제 효소를 이용해서 생물 전환을 하거나 미생물을 활용해서 만들게 되는데 주로 화장품 소재나 식품 소재가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 기술력을 다 집중을 해서 마이크로바이옴 기반의 바이오 신약 개발도 하고 있습니다. 예. 마이크로바이옴 장내 미생물 말씀해 주셨는데 이 장내 미생물이 요즘 굉장히 핫 이슈잖아요. 제노포크스의 관련 사업에 진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일반적으로 마이크로바이옴 연구를 하시는 분들은 사람 몸에 있는 미생물들을 연구를 해서 이용한 미생물들을 밝혀내고 그 미생물들 중에서 우리가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연구들을 보통 많이 하는데요. 네. 저희는 그 밝혀낸 유용한 미생물이 왜 우리 몸에 좋은지 연구를 해서 MOA라 부르죠. 작용 기작을 밝히고 어떤 물질이 우리 몸에 좋은 역할을 하는지 이펙터 몰레큘이라는 걸 찾습니다. 그 이펙터 몰레큘을 우리나라에서는 포스트바이오틱스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 물질 자체를 의약품으로 개발하는 것이 첫 번째 전략이고 두 번째는 미생물이 장에 들어가서 항상 똑같은 양의 단백질이나 물질을 생산하지 않기 때문에 그 미생물이 원하는 이펙터 몰레큘을 잘 만들 수 있도록 미생물을 개량을 해서 의약품을 개발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 대표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제 추가적으로 그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그 코로나19 진단에 필요한 그 핵심 효소를 최초로 국산화하시는 데 성공했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런 기술을 토대로 다른 진단 키트에도 활용될 수 있는가? 이 부분이 궁금한데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지금 코로나19 진단 키트에만 쓰일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분자 진단이라는 것도 검체로부터 DNA나 RNA를 순수 분리를 하는 것이 필요한데 네. 이때 프로테이즈 K라고 하는 저희 개발한 수는 꼭 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가 끝나더라도 다양한 분자 진단용으로 쓰일 수가 있고 예. 뿐만 아니라 다른 용도, 연구 용도 포함해서 많은 용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도 국산화를 하고 해외 수출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그 아까 전에 그 셀 서피스 그 디스플레이 설명을 해주면서 뭐 라이브를 구축한 일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게 좀 이해하기 좀 어려운데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라이브러리라는 것은 아까 바이러스 설명을 드렸으니까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오면 그 안에서 돌연변이가 만들어지잖아요. 예. 돌연변이가 한두 가지 아니라 수만 가지, 수천만 가지, 수천만 가지 굉장히 많은 수가 있을 수 있는데 네. 그걸 마치 도서관에 있는 다양한 책처럼 라이브러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 네. 서로 다른 것들이 수만 가지, 수천만 가지 있는 도서관 같은 돌연변이의 집합체를 라이브러리 부르고 그 중에서 내가 꼭 보고 싶은 책, 내가 원하는 그런 물질, 단백질만을 골라내는 것을 초고속 스크리닝이라 부르는데 그때 미생물 디스플레이 기술을 쓸 수 있습니다.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셀 서피스 디스플레이 기술 쓰면 보통은 빨리 자라는 미생물을 골라내면 내가 원하는 특수 갖고 있는 효소를 계량체를 골라낼 수 있거나 혹은 팩스라고 하는 장비를 쓰게 되면 빠르게 단백질을 계량할 수가 있습니다. 예. 아까 라이브러리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무슨 뜻인가 했는데 이 돌연변이를 한마디로 도서관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를 책처럼 꽂아놓고 그 중에 필요한 돌연변이를 골라낼 수 있게끔 네, 그렇게 이제 구성하는 거를 라이브러리라고 부른다. 네,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자, 그 국내 바이오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 대표님께서도 동의하다시피 이 건전한 바이오 생태계 조성이 필요할 텐데요. 대표님께서 느끼시기에는 좀 어떤 그 좀 조언을 해주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건전한 바이오 생태계라기보다는 이제 바이오 산업 발전을 위해서 최근 느끼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예. 여러 가지 있겠지만 특히 최근에는 스피드, 스케일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코로나 진단이나 백신, 치료제 개발에서 보듯이 빠르게 연구를 하고 원하는 아웃풋을 대량 생산해서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게 됐는데요. 예. 특히 원하는 소재, 신약, 물질 같은 걸 생산하기 위해서는 DNA 합성부터 원하는 제품을 생산하기까지 플랫폼 기술이 필요한데 이때 최근에는 자동화 설비들이나 아니면 인공지능을 포함한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발달하면서 네. 이런 설비나 소프트웨어 없이는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네. 이것도 갖추기에는 대기업도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국가에서 일종의 이걸 바이오 파운드리라고 부르는데요. 해외에는 바이오 파운드리가 국가 지도로 있거나 혹은 전문 서비스하는 굉장히 큰 기업들도 생겼습니다. 예. 이런 바이오 파운드리가 국내에도 생긴다면, 특히 국가주도 생긴다면 저희 같은 벤처 기업이나 혹은 연구자들이 활용을 해서 훨씬 더 빠르게 원하는 바이오 산업을 선도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예. 자, 앞으로 더 다양한 분야에서 효소의 활용을 넓힐 수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노포커스 김우중 대표이사 그리고 이성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부가 2025년까지 메타버스 등 초연결 신산업에 2조 6천억 원을 투입합니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메타버스를 이용한 가상회의장에서 범부처 합동회의를 열고 초연결 신산업 육성에 대한 정부 추진 현황과 부처 간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임 장관은 초연결 신산업의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국가적 역량을 결집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초연결 신산업은 메타버스와 블록체인, 클라우드 기술을 이용해
사람과 사물, 데이터 등을 연결하는 산업을 말합니다. 국내 연구진이 폭발 위험이 없는 차세대 2차 전지의 수명 단축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차세대 2차 전지로 꼽히는 수계아연 2차 전지에 500나노미터의 얇은 보호막을 코팅해 표면에서 나타나던 부식 반응을 억제함으로써 수명 저하 문제를 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수계아연 2차 전지는 기존 리튬이온 2차 전지와 다르게 폭발 위험이 없지만 전지 표면에서 나타나는 부식 현상이나 아연 결정체 형성 때문에 전지 수명이 단축된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인간 만능줄기 세포를 이용해 알츠하이머 치매의 발병 과정을 밝혀냈습니다. 대구 경북과학기술원 서진수 교수팀은 인간 만능줄기 세포로부터 알츠하이머 치매 유전자인 아포2포를 가진 뇌세포를 만들고 아포2포가 치매를 일으키는 과정을 최초로 규명했습니다. 연구진은 아포2포를 가진 뇌세포에서 과도한 콜레스테롤이 분비돼 치매를 유발한다고 알려진 아밀로이드 베타를 생성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치매 연구에 대한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했다며 새로운 치매 치료 표적과 제어 방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수면의 질이 좋지 않으면 부정맥 위험이 커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 툴레인대 연구팀은 40만 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수면 시간이 7시간 미만으로 짧거나 불면증, 수면 무호흡증으로 수면의 질이 좋지 않은 사람은 일반 사람보다 부정맥 위험이 컸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런 현상은 비정상적인 수면 패턴이 자율신경계 혼란이나 대사활동 변화를 유발하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정맥은 심장박동이 너무 빠르거나 느려지면서 심장 기능이 떨어지는 증상으로 호흡곤란이나 가슴 두근거림, 실신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면서 정부가 백신 인센티브를 점차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 확산세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고 연휴 기간 전국적 재확산 우려도 큰 만큼 방역 경각심이 느슨해지지 않게 세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겠습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